1997년 11월 말, 경기도 부천의 겨울 공기는 유난히 빨리 차가워지고 있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놓인 이 도시는 당시만 해도 오래된 주택가와 공장지대, 막 개발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가 뒤섞여 있었다. 낮에는 통근버스와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밤이 깊어지면 좁은 골목에는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공장지대 주변 길은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곤 했다. 그곳에서 한 여고생의 삶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멈춰버렸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서연이었다. 1979년 1월 18일생, 당시 만 18세, 부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서연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있었다. 반 친구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잘 웃는 아이로 기억했다. 교실 창가 자리에서 노트를 정리하던 모습,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모습, 가끔 장난스러운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어주던 모습이 오래 남았다고 했다. 서연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인천 남동공단 근처의 통조림 공장에서 영업관리 일을 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맡았다. 위로는 오빠가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다. 네 식구가 아니라 5식구였지만 집안 형편을 책임지는 사람은 사실상 아버지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서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대학 진학을 꿈꾼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서연은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어떤 날은 작은 생활용품점에서 계산대를 받고, 어떤 날은 플라스틱 부품을 포장하는 공장에 나갔다. 손끝이 갈라지고 어깨가 뻐근해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졸업 후 들어갈 회사 면접에도 합격했다. 정식으로 출근할 날만 기다리면 됐다. 그때 서연은 자신이 이제 조금씩 어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997년 11월 25일 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사람들을 만나고 말았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수업이 끝난 뒤 서연은 부천 외곽의 작은 플라스틱 공장으로 향했다. 저녁 8시 20분쯤 일을 마치고 공장 문을 나섰다. 찬바람이 불었고 거리는 이미 어두웠다. 그녀는 가방을 자전거 앞바구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익숙한 길이었다. 다만 공장지대를 빠져나오는 구간은 늘 한산했다. 그때 뒤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뒤돌아보기도 전에 오토바이는 그녀 옆을 스치듯 지나갔고, 누군가의 발이 그녀의 몸을 세게 걷어찼다. 자전거는 휘청이다 넘어졌고 서연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굴렀다. 무릎과 팔꿈치가 쓸렸고 머리가 멍해졌다.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그대로 사라졌다. 서연이 겨우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한 남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방금 그 사람 봤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동네에서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마 누굴 노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큰 길까지 같이 가줄게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이 없던 서연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못했다. 그는 친절해 보였고 방금 자신을 도와준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넘어진 자전거를 끌고 그를 따라 걸었다. 하지만 골목 하나를 지나고 또 하나를 지나면서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큰 길은 보이지 않았다. 청년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금 전과 전혀 다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사실 방금 오토바이 탄 애 내 친구야. 그 순간 서연은 등골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이름은 박민재였다. 만 18세.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동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지내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역 폭력 서클과 관련이 있다고 겁을 줬고, 서연이 도망가려 하면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다. 서연은 울면서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재는 듣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그녀를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갔다. 서연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민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돌려보내기는커녕 다른 3명을 불러냈다. 오토바이로 서연을 넘어뜨렸던 최태훈, 민재의 밑에서 움직이던 오도연, 그리고 서울 도봉구 창동의 집을 아지트처럼 쓰던 한석진이었다.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이었다. 4사람은 한밤중 공원에서 서연의 가방을 뒤졌다. 그 안에는 학교 노트, 작은 지갑, 그리고 주소가 적힌 수첩이 있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집 주소를 들먹이며 협박했다.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네 집으로 찾아간다. 부모님이랑 동생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석진의 집으로 끌려갔다. 석진의 집은 낡은 2층 단독주택이었다. 1층에는 부모가 생활했고 2층 방은 석진과 그의 형이 주로 사용했다. 석진은 평소에도 친구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밤새 떠들고 술을 마셨다. 부모는 그런 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병원 행정직으로 일했지만 집에서는 늘 신경질적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가정의 불화를 외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서연은 그 집 2층 방에 갇혔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집에 전화를 해야 했다. 민재는 옆에서 수화기를 들고 있는 그녀를 감시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서연이 평소 책임감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 시절에는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친구 집에서 묵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부모는 딸이 곧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못했다. 며칠 뒤 민재와 그의 일당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들은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들였다. 방 안의 소음은 점점 커졌다. 웃음소리, 욕설, 음악소리, 가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석진의 아버지가 위층으로 올라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석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내 여자친구야.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아들과 그 친구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집안의 어른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 척했다. 서연의 시간은 그날부터 멈췄다. 밖에서는 12월이 시작되었고 거리에는 연말 분위기가 조금씩 번져갔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외환 위기와 구조조정, 거리의 실직자들 이야기가 매일 흘러나왔다. 신문들은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도봉구의 그 낡은 집 2층 방에서는 한 소녀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끊임없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두려움에 떠는 모습, 울음을 삼키는 모습,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민재는 자신이 우두머리라도 된 듯 굴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를 따라 웃고 떠들었다.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까 두려워했다. 한 번은 석진의 어머니가 2층 방을 정리하러 올라왔다가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상황을 깊게 묻지 않았다. 너 집에 안 가니? 그 말이 전부였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옆에는 석진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또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봐, 남편이 화를 낼까봐, 그 무리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침묵했다. 침묵은 서연에게 또 다른 감옥이었다. 12월 7일, 감금된 지 13일째 되던 날이었다. 밤새 소란을 피우던 아이들이 새벽녘에 잠들었다. 서연은 온몸이 아팠지만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옷을 챙겨 입고 1층으로 내려갔다. 전화기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민재가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수화기를 빼앗아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방금 신고는 친구들의 장난이었다고 둘러댔다. 1990년대의 신고체계는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고 위치 추적도 쉽지 않았다. 그 짧은 통화는 서연을 구하지 못했다. 민재는 분노했다. 그는 서연이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더 심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서연은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 몸의 상처는 제때 치료받지 못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끔찍해졌다. 그녀는 음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어떤 날은 우유 한 팩과 빵 조각이 전부였고 어떤 날은 그것조차 없었다. 석진의 형도 2층에서 지냈다. 그는 서연이 그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끔 몰래 빵이나 우유를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한 사람의 목숨보다 앞설 수 없었다. 훗날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 집에 있던 어른들과 주변 인물들의 침묵에 분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또렷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 민재 일당은 그런 서연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범죄가 들키지 않는 것이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한 그들은 서연을 풀어주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해졌다. 1998년 1월 초 감금 41일째가 되던 새벽이었다. 민재는 전날 밤 도박판 비슷한 판돈놀이에서 큰돈을 잃고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창동집으로 찾아와 방 한쪽에 쓰러져 있던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이미 의식이 흐릿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것은 분노를 풀 대상이 생겼다는 뜻일 뿐이었다. 그날 폭행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태훈과 도연, 석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 말려야 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 경찰을 불러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숨을 쉬지 않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제야 네 사람은 겁을 먹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후회나 신고가 아니었다.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다. 민재는 예전에 일하던 건설자재 업체 주변에서 작은 트럭을 빌리듯 훔쳐왔다. 그들은 시멘트, 모래, 벽돌 조각을 구했고 공사장에서 쓰이던 금속 드럼통 하나를 가져왔다. 서연의 몸은 담요에 쌓인 뒤 여행 가방에 넣어졌다. 그리고 다시 드럼통 안으로 옮겨졌다. 민재는 미신을 믿었다. 서연이 원한을 품고 돌아올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감금되어 있던 동안 좋아한다고 말했던 오래된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드럼통 안에 함께 넣었다. 그 행동은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죽은 뒤의 원혼만은 두려워한 것이다. 그들은 시멘트를 부어 드럼통을 채웠고 입구를 단단히 막았다. 밤이 되자 네 사람은 트럭을 몰고 인천 방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바다에 버리려 했지만 도로 검문과 교통정체를 보고 겁을 먹었다. 결국 그들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멀지 않은 외곽 공터, 잡초가 자란 해안도로 옆에 드럼통을 버렸다. 돌아온 뒤에는 차를 세차하고 방 안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그렇게 서연은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 부모는 뒤늦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딸이 친구 집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연락이 뜸해지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자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학교와 친구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서연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다. 1998년 1월 23일,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실마리를 드러냈다. 박민재와 최태훈이 다른 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들이 별개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이상하게 엇갈렸다. 누군가 사라진 여자아이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던 민재는 태훈이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고 착각했다. 압박을 받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일부만 말했다.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실이 흘러나왔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창동의 주택과 관련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998년 3월 30일, 경찰은 민재가 지목한 인천 외곽 공터에서 금속 드럼통을 발견했다. 시멘트로 굳어있던 그 안에서 서연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지문 대조와 가족 확인, 법의학 감정을 통해 그녀가 김서연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천의 작은 집으로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서연의 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딸의 목소리는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이었다. 그 말이 협박 속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모는 자신들이 왜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끝없이 책망했다. 경찰은 곧바로 창동의 한석진 집을 압수수색했다. 방 안에는 서연이 그곳에 있었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일부 옷가지, 낡은 비디오 테이프, 묻어있던 얼룩, 그리고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하나씩 맞물렸다. 석진의 부모와 형도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몰랐다고 말하거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범 박민재는 만 18세였다. 그의 아버지는 증권회사 간부였고 어머니는 피아노 교습을 하던 사람이었다. 집안 형편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민재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외가에서 보냈고 부모와의 관계가 깊지 않았다. 뒤늦게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부모는 훈육 대신 돈과 물건으로 미안함을 덮으려 했다. 민재는 학교에서 운동부 생활을 하며 힘을 쓰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에는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렸고 결국 자신을 중심으로 한 폭력 서클을 만들었다. 최태우는 만 17세였다. 부모는 어릴 때 이혼했고 그는 어머니와 살았다. 중학교 때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민재를 만나면서 급격히 비뚤어졌다. 그는 민재를 두려워하면서도 따랐다. 오토바이로 서연을 넘어뜨린 것도 그였다. 한석진은 만 16세였다. 그의 집은 범행의 장소가 되었다. 아버지는 밖에서는 점잖은 병원 행정직원이었지만 집에서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석진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분노를 배웠고 그 분노를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돌렸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잘못된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 결국 그 집은 한 소녀가 세상으로부터 차단되는 공간이 되었다. 오도현은 만 17세였다.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미용실에서 오래 일했고 도현은 방치된 시간 속에서 점점 밖으로 돌았다. 그는 민재와 어울리며 범죄를 장난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곧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신문들은 부천 여고생 감금 사망 사건, 10대 폭력 서클의 잔혹한 범행, 소년범죄 처벌 논란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방송국 카메라는 서연의 학교 앞과 부천의 집 주변, 도봉구, 창동의 주택가를 비췄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더 큰 충격은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모두 10대 후반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재판은 길고 무거웠다. 법정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장기간의 감금과 가혹행위, 그리고 살인에 가까운 중대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연이 겪은 고통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피고인들은 언제든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고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미성숙했고 집단 분위기에 휩쓸렸으며 결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연의 가족에게 그 말은 또 다른 상처였다. 미성숙하다는 말로 한 사람의 생명이 돌아올 수는 없었다. 1심 법원은 박민재에게 장기 1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태훈에게는 장기 10년, 한석진에게는 장기 6년, 오도연에게는 장기 4년의 소년형이 내려졌다. 일부 가담자들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판결이 나오자 여론은 들끓었다. 사람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한 여고생의 삶을 40일 넘게 파괴한 범죄에 대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박민재의 형량은 20년으로 늘어났다. 한석진과 오도현의 형량도 일부 높아졌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소년법 체계상 성인범과 같은 방식의 최고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 설명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서연의 가족과 국민 정서에는 닿지 못했다. 민재의 어머니는 집을 팔아 위자료 일부를 마련했다. 태훈의 아버지도 수입의 일부를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했다. 석진의 부모 역시 민사소송 끝에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의 방은 그대로 남았고 졸업 후 입사하기로 했던 회사의 서류도 책상 서랍 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입을 예정이던 단정한 옷, 친구들과 찍은 사진, 다 쓰지 못한 공책이 남아 있었다. 세월은 흘렀다. 가해자들은 차례로 사회로 돌아왔다. 그러나 몇몇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누군가는 이름을 바꾸고 결혼했다가 또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누군가는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 주범 박민재 역시 출소 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사기 사건으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김서연의 이름을 떠올렸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소년범죄와 가정교육, 방관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남겼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처음부터 괴물이었는지 아니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그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방치한 것인지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었다. 누군가 더 일찍 멈췄다면, 누군가 더 일찍 신고했다면, 누군가 두려움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면 서연은 살아 돌아올 수도 있었다. 도봉구 창동의 그 낡은 집은
오래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부천의 공장지대도 많이 변했다. 당시 어두웠던 골목에는 새로운 가로등이 세워졌고 공터였던 곳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섰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도시는 늘 그렇듯 과거의 흔적을 조금씩 덮어간다. 하지만 김서연이 걸었던 그 마지막 퇴근길만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졸업을 앞둔 여고생, 가족을 위해 일찍 사회에 나가려 했던 딸, 친구들에게 잘 웃던 아이.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악의와 누군가의 침묵, 그리고 수많은 방관 속에서 천천히 세상 밖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잔혹한 범죄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는다. 그것은 어른들이 외면한 집안에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인 아이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비극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비명이 벽 하나를 넘지 못했을 때 사회 전체가 얼마나 늦게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